자, 교회 대부녀는 누군가의 그 눈에나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없는 불상사였다. 이게 뇌에 뭐 잘 안 보이네요. 자, 1494년에 파리 대학에서 사태 수습에 길이 두 교황의 퇴위라고 선언했으나 아무도 퇴위하지 않았다. 그래야 종교에서 사태 수습의 길을 모색했고 그 시도가 1409년에 피사에서 공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때 두 교황의 퇴위가 결정하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하였으나 기존의 두 교황이 퇴위를 거부하는 결과 세 사람의 교황이 있게 되는 형세가 되어 혼란만 가중했다. 그래서 실패했죠. 그래서 이 사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1414년에 콘스탄트 공의에서 교회 분열을 종식시키고 이단을 억압하며 교회 개혁을 도모하기 동의회가 설치되었다. 소집되었다. 여기 콘스탄트 공의회의 뭐냐면 그 목적이죠. 목적 여기까지가 왜 소집했냐? 예. 그래서 콘스탄트 분열 교회 분열을 종식시키고 분열을 종식했죠. 예. 단일 교황 체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단을 억압하고 이단은 뭐 흡수의 처형 활동을 했죠. 교회 개혁인데 이 교회 개혁만은 제대로 안 됐어. 이게.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소집을 했고 회의는 이제 그 보통 이제 회의를 하면 보통 그 한 3-4년 해요. 여러 번 그 회담을 거쳐 가지고. 회의는 성대했으며 주요 이제 모든 국가들 대표들이 파견하고 대표단 추기경과 200명에 가까운 주교, 약 100명의 수도원장, 300명 이상의 신학 박사가 참석하였고 황제 지기스무트에도 직접 참석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이 콘스탄트 공의와 관련된 사료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그 교과서 사료에 있어서 미래인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예. 미래인 교과서 119페이지 펴 보세요. 자, 119페이지 보면 콘스탄트 공예를 이제 있는데 자, 거룩한 콘스탄트 공예를 선언하다. 첫 번째 이 모임은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예를 구성하며 카톨릭 교회를 대표한다. 자, 여기에서 공예를 구성하며 카톨릭 대표 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 뭐예요? 공예주의를 내세운 거죠. 예. 교회의 대표는 교황이 아니라 공예다. 따라서 그리스도부터 직접 그 건의를 받아 교황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계급과 조건에 속한 어떤 사람이어도 여기부터 공예주의가 좀 나와요. 신앙 대부분의 종식, 신의 교회 머리까지 지체까지 개혁할 것에 관련된 문제, 공예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예. 그래서 공예에서 만들어진 법령, 포고, 법령, 지침을 반항적으로 복종하기를 거부한 자는 받은 마음 자세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적절한 형벌을 받아야 하며 온전히 처벌할 것이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건의도 호소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예주의를 내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빅뉴스와 교회 대문으로 교회와 교황의 건의가 실추된 상황에서 영국의 그 위클리프는 교회를 비판하고 성서를 기반 신앙을 강조했고 결국 콘스탄트 공의에서 소집된 교회 대부분의 해결방을 마련하고 교회 비판은 위클리프와 흡수 문제를 처리했죠.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자, 일단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다음에 흡수를 하형에 처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이거 여기 콘스탄트 공의의 선언이라고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제 뭐냐면 핵산타라고 해요. 예. 그 서양사 개론에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이게 라틴어 발음이기 때문에 잘 읽지 못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더라고. 핵상타. 음. 산타. 예. 그래서 핵상타를 이제 공포를 했다. 거기에서 공의의 우선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이 콘스탄트 공의의 선언이 핵산타라고 해서 이제 있어요. 그 여러 선언들이 있는데 그때 공포했던 그 공포의 핵산타, 샤크 산타라고요. 개론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볼게요. 자, 하에는 기존의 교황과 대립으로 기존 교황과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415년 봄에
신학 문제에 있어서 공의의 정당성과 권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교황도 이를 복종에 대한 획기적인 결정을 채택했는데 이게 핵상타 그다음 샤크 생타라고요. 예. 자, 그래도 여기에도 이제 결정한 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 당시 공의회가 카톨릭 대표고 그다음에 공의회에게 공의회에서 절대 공의회 결정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공의회가 그리스도교의 어떤 뭐 위임을 받았다 권한을 뭐 이런 내용도 구성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결정에 입각해 차례로 새 교황이 폐위되고 마르틴 5세라는 새로운 교황 단일 교황 체제로 하죠. 교황을 선출함으로써 교회 분열을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공예주의 같은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자, 이단 문제에 있어서 이단 문제가 이제 여기는 공예 권위주의고 이단 문제도 중요하죠. 자, 보헤미아와 보헤미아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여기 이제 위클프도 이단으로 규정하죠. 위클프. 네. 그리고 하향을 처했으며 교회 내부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 보수파와 급진파 대립 격신의 결론을 얻지 못했다. 자, 게다가 백년 전쟁으로 재반한 관계도 그 각국의 보조 또한 일정치 않아 공의의 정기적 소집만 결정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이 뭐냐면 프라케스다. 프레케스. 네. 요 결정이 라틴어로 프레키스라고 해요. 프레키스. 예. 라틴어 프로케스를 이제 하고 그 개혁 문제는 다음 공회에 넘겼다. 자, 이 프레케스라는 그 공회 결정문은 칙령은 뭐냐면 긴급 상태에서 긴급 개혁 수단으로서 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한 거야. 개혁의 수단으로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죠. 이 상징적인 선언문에 불과하니까 프레키스보다는 그 뭐냐면 핵산타 그 앞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파비아와 베질 등에서 공회에 열렸으나 구체의 성과를 거치지 못하고 페라 그 공회에서 여기서 바뀌죠. 여기에서는 이제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영도제를 교황권 다시 확립했다. 그래서 공회주의에서 교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공예주의에서 교황으로 다시 바뀌었다. 그럼 여기에서 좀 더 볼 게 뭐냐면 공예주의죠. 공예주의. 공예주의가 뭐냐면 그 당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공예주의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예주의는 아이고 앞으로는 잠깐만요. 예,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공예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서양사 개념어 사전인가 거기에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공예는 교황이 소집한 주교회의예요. 그래서 여러 주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갖고 이제 공예를 구성되는데 앞에서 이 공예주의는 개별 교회를 지향하거든요. 이 공예주의는 그래갖고 이제 개별 교회적 입장에서 여러 이제 그 개별 교회 대표적인 주교들이 참여하는 회의고요. 그게 이제 보편공예와 지역공예가 있는데 보편공예는 이제 니케 공예부터 최근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예까지 이게 보편공예가 있고 여기는 모든 교회가 참여하죠. 지역공예는 그 특정 지역의 주교들을 모여갖고 만든 거야. 그래서 교황의 승인을 받아갖고 이제 했던 그 지역 공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드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격이 좀 낮은 게 있어. 그래서 위결권이 좀 없고 건의만 할 수 있는 거야. 예, 이거는요. 자, 공예 운동은 이제 이 공예를 중심으로 했던 운동인데 일단 그 2년째 배경은 니케 공예에서 선언한 공예주의 아타나시우스 파의 그 의견을 공예에서 이제 뭐냐면 결정했잖아. 그래서 이는 보편 공예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 세계 모든 주교들이 참석에 결정했기 때문에 오류를 더 넣을 수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야지만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의의 무료수예요. 네.
공의회는 결정은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다 이런 건데, 이에 대비해서 교황의 권한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교황 무오요수를 주장하죠. 교황의 권한 결정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검은 걸 신다고 하더라도 쉬운 검은 것을 하얗다고 해도 그건 하얀 게 된 거예요. 왜냐면 교황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공의 무효수과 대비해서 교황 무오류수를 또 반대쪽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 밑에 있죠. 공의 무오류수가 교황의 무오류수의 충돌 가능성이 항상 내포돼 있다. 계기는 이제 아비뇽 유수위에 교황의 권위가 추록되면서 공의가 이제 수익권, 그 교회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지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혁 운동이 전개됐고, 주장은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위촉을 직무 수행하기 위한 때문에 하나의 지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의회가 신자들 대표고, 이 공의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직은 공의회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공의회가 교황을 폐위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노력은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에우게니우스 4세가 공예 운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페라나 공의에서 다시 이제 영도권이 교황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얘기했던 산크르세타, 헥산타도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 공식적으로 이제 무효화시켜 버리죠. 요걸.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거기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서 이제 발췌했어요. 요거 서양사 개념어 사전은 최근에는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예전에 한 번 나온 적 있어. 네, 예전에 그 서양사 강좌가 나오기 전에 그 유태인 학살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한번 나왔거든요. 한번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다시 이제 넘어가서 어 서계를 한번 읽어 보죠. 자, 요게 이제 공의주의에 입각한 개혁 운동이 펼치고 있을 때 때마치 또 무슨 있으면, 공의주의가 뭘 바탕으로 했죠? 개별교회를 강조하죠. 개별교회. 왜냐면 공의 자체가 개별교회 합이잖아. 유명론에 따라서 합 이상이 아니죠. 교황처럼 개별교회 합 이상이 교황청인 거 의미가 아니에요. 공의회는 단순 합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개별교회 강조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편부터가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공의주의에 입각해서 볼 때 개별교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명론이죠. 했던 그런 개별교회 운동들이 있었어. 이거는 왕권 강화와 연결돼서요. 왜 왕의 입장 볼 때는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회, 유럽의 전체의 보편적인 그런 교황 권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또 할 수는 없고, 왜냐면 모든 사람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황보다는 보편적 교황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그 지역 내 그 교회를 강조하는 개별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내용을 보면 프랑스 교회에서 1438년 국왕이 지배하는 가운데 불주 결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이걸 채택했으며, 그 내용은 교회에서의 노마 납부를 금지하고, 그다음 프랑스 내 교황령에 대한 교회 주교들 임명을 폐지함으로써 프랑스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됐다.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갈리칼리즘이라고 하죠. 여기 보이죠? 갈리칼리즘. 예. 그래서 갈리칼리즘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갈리칼리즘을. 갈리카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갈리아를 이제 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갈리아를 중심한 교회 운동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그거 찾아보니까 갈리칼리즘에 대해서 프랑스의 카톨릭 교회가 교황권을 관리하여서 신학적, 정치적 독립하는 시도한 경향과 그 근거가 된 사상으로, 프랑스의 이름이 갈리아이잖아요. 그래서 갈리아에서 유래했고 갈릭한 교회주의 또는 국가교회주의라고 한다. 예. 그래 갖고 인제 그때 이제 그 피토가 인제 프랑스 교회 특권 해 갖고 4 가지를 내세웠는데, 국왕은 세속적 상황에 대해서 교황의 재판에 면제받고, 국왕은 세속적 상황에 관해서 교황의 재판을 면제받고 그 신하도 충성 의무가 해제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국왕이 파문에 처해졌다 해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국왕한테 끝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 보편 공예는 종교 상황과 관련해서 교황직의 상에 있다. 그래서 공예주의를 내세웠다는 거. 세 번째는 프랑스 정통주의 종교는 그 교황권도 구속한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그 독립된 그 교회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의례나 이런 것들은 교황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신앙에 관한 교황의 결정은 정교회 동의에서만 에서만 불변한 것이 된다. 그래서 교황이 멋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 공회를 통해서 보편 공회를 통해서 결정해라. 자, 이 갈리터리즘을 옹호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마르실리우스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르시리우스는 개별교회, 프랑스 교회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개별교회 합친 그 공의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이야. 음.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 군주들도 그 교황의 지배를 뭐냐면 받기 싫죠. 그래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마인츠의 결의를 했다. 자, 이런 마인츠 결의나 그다음에 브루츠 결의 다 뭐냐면 개별교회를 강조하는 거야. 예, 공의주의를 강조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공의주의와 개별교회, 어, 공의주의와 이제 이런 개별교회 결과를 볼게요. 이 공의주의는 이제 콘스탄티 공의에서 이제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 콘스탄트 공의에서 그 당시 구체적인 전개된 종교의 중심 개혁 운동. 예. 그래서 콘솔리움 모브먼트라고 하죠. 콘솔리니즘. 그러니까 공의주의를 콘솔리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콘솔리움 모브먼트는 그 당시 교황의 절대권을 억제하는 대의적 종교개혁, 공의회를 국가 운영의 중심 기구로 삼아 당면한 교육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15세기 중에 이런 실패에 도왔다. 자, 그 결과 첫 번째는 교황권 우위가 다시 확립되고 세속군주들의 그들의 지배하에서 교회를 국가 단위로 통합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단 난력 발휘했다. 그래서 공의주의는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이 공의주의와 짝지어 있는 개별교회 운동은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세속군주들이 그 자기의 교회를 이제 국가 단위로 통합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 교회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이단들이 등장했죠. 이단들이. 이단이라는 것은 지금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정통적인 카톨릭 교회가 다른 새로운 교리를 제시한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신교죠, 신교. 개신교들. 예. 지금 개신교들 막 이단 잡는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예전에 개신교 자체도 예전에 카톨릭 입장할 때는 이단이었어요. 이단. 예. 자, 그래서 이제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정통 교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봤고 그 관련된 종교개혁과 관련된 서강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강자 134페이지 펴보세요. 자, 종교개혁관이나 교황권의 섹트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제 134페이지 한번 넘어가죠. 이게 134페이지 이건가? 보니파키우스 8세와 필리피 4세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저도 잠깐 펴보고 여기 184페이지 맞나? 이 페이지 수가 정확하게 잠깐만요. 133페이지죠? 잠깐만요. 이게 제가 말 잘못했네. 134페이지. 예. 네. 아유, 저도 제가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하나 더 해가지고 정리한 걸 이제 얘기하면서 보기 때문에 좀 참는 시간 있어요. 예. 그럼 이게 133페이지 맞는데? 예.
읽어보죠. 자, 이노케투 3세와 대비했던 황제 프리든 2세가 사망하고 프랑스 왕 어, 누이 9세가 강력한 왕권을 지지하고 있었던 13세기 중반 이후에 교황에 맞설 세력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교권과 속권의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은 13세기 말 14세기 초에 거쳐서 보니파큐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사이에 발생했다. 그래서 필립 4세는 영국과 가스코느 공룡의 전탈정이 필요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직자들 가세를 하려고 하자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아까처럼 제속사제의 명함이라는 그 칙령을 반포함으로써 성직자들에게 교황의 동의 없이 군주에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명령했죠. 이에 맞서 이제 필립 4세는 프랑스에서 교황청의 금전 유출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교황청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자, 이후 잠시 하해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1301년 필리피 4세가 적대 행위를 한 남부 프랑스의 주교를 필리피 4세가 제재함으로써 그 뭐야 필리피 4세가 적대 행위를 한 어, 필리프 4세에게 적대 행위를 한 남부 프랑스 한 주교를 필리프 4세가 제지함으로써 양자가 다시 대입했다. 자, 필립 4세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부에서 소집했고 그때 이제 우냐 사쿠타나는 그 유일한 건이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유일한 건이 거룩하 이렇게 하여튼 뭐 해석이 뭐 그렇게 되니까 자 하여튼 이런 칙령을 이제 반포해서 이에 맞섰다. 이 칙령은 앞에도 읽은 것처럼 만일 세속 권력이 가호를 범하면 영적 재판을 위한 심판을 받아야 되며 영적 권력은 세속적 권력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1303년에 교황이 필립 4세를 파문하게 결정하자 필립 4세는 신복인 노가대를 지켜서 아나니에 묻고 있는 그 교황을 생포하게 됐고 이게 나중에 풀어죽기는 했지만 이게 아나니 사건이죠. 그 후에 이제 교회 분열이 됐는데 이게 아비뉴스인데 고대 유대인들이 겪었던 바빌뉴스 고사를 따서 아비뉴스한다. 그래서 이로써 교황은 프랑스 왕권의 지배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냐면 204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내용들 쭉 보면 여기까지 쭉 해가지고 그 교회 분열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 분열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비뉴 유수가 있고, 그다음 피사의 대분열. 아까 피사회를 개최했지만 오히려 결렬이 안 되고 오히려 세 명의 교황이 다시 이제 뭐냐면 등장했다고 했죠. 폐위된 교황 두 명하고 새로운 교황 한 명 해서 했는데 두 명의 교황이 받아들이지 않고 물러나지 않으니까 세 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세의 교황은 태양과 같은 존재였으며 중세인들 보기에는 하늘의 태양이 세계에 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교황권의 권위가 실추되는 물론 기존 기독교는 불신이 팽배하게 됐다. 그 앞에 부분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뭐 분열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각자 보시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요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 북부 독일 지방의 신도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있으며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강조한 신비주의 운동이 펼쳤고요. 그래서 저지대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 신비주의가 펼쳤는데 이 저지대들 중심한 신비주의는 기존의 교황 그 교회권 안에 있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좀 민중들과 결합된 신비주의라고 했죠. 예, 민중적 신비주의. 그 중에 일부가 또 뭐냐면 어,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이제 대표적인 운동이 이제 뭐냐면 그 공동생활 형제단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종교적 개인주의는 후일 종교개혁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위클파 후스가 나오는데 위클프는 교회의 타락을 공격했고 후스 역시 교회 형식주의를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은 다른 신도가 많아지면서 점차 교회 착취와 그 부유화에 대한 반대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위클프를 따는 사람을 노랜드라고 부르고 흡수를 따는 사람은 지금 흡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 카톨릭은 흡수를 이단으로 처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지속됐고 교회 부패 또한 척결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개혁 능력을 상실한 결과다. 그때 이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공회를 통해서 뭐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플랭키스라는 뭐 칙령 내우고
공의 정기적인 소집만 얘기했지 그 외에 공예들이 개혁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못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나중에 종교 개혁의 어떤 배경이 돼요. 예. 자체 개혁 운동을 못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음 요걸 보죠. 서양사 개론에 보죠. 중세 문학의 인제 문화의 조락 해 갖고 그 몰락 관련된 내용인데 중세 문화의 몰락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냥 그 14 세기 때 이제 뭐냐면 페스트가 유행하니까 그다음 아까 언급했던 죽음의 춤, 해골의 춤이 등장해서 마치 인제 이런 것들이 자주 뭐냐 교회 벽화나 목판에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중세 문화에 주구하는 모습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사 문화로서는 이제 13 세기 때 후반에 장미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캔터베리가 있어요. 예 캔터베리. 초소의 인제 캔터베리인데 요거는 인제 뭐냐면 소고 문학이죠. 예. 영어로 적은 소고 문학인데 그래서 인제 요거는 교회 폐단을 비판한 거야. 교회 폐단. 그 시기가 약간 이제 1340 년에서 1400 년이니까 14 세기 이 초소가 살았던 시대가 15 세기로 넘어갈랑 말랑 그 시기죠. 그래서 책에서는 요거를 이제 뭐냐면 그 북유럽 르네상스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요 정도.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민문학이 발달됐잖아요, 국민문학. 그래서 이 국민문학이 발달한 이유도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소고를 통해서 자기 모국을 통해서 문학을 쓴 그 하나의 일종으로 캔터베리 이야기를 집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완전하게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약간 예매해. 자 하여튼 캔터베리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고귀한 기사로부터 그 천황 방앗간 주인 수녀 원장부터 가난한 고교 사제까지 당대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직업을 등장시켜 기사의 사랑 이야기부터 날카로운 풍자와 잡선 이야기를 이룬 다양한 소재로 유력한 필자를 전개됐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말 중세 말기 문학의 모든 흐름과 사회상을 이제 생생하게 반영한 위대한 작품이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볼 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근세로 넘어가죠. 근세. 예. 근데 근세 넘어가는데 그 근세라는 건 이제 그 유럽에서 시기 구분에 근세라는 개념이 없죠. 제가 그냥 근대가 너무 크니까 그 중간에 인제 근대 안에 그 약간 이제 그 종교 개혁부터 르네상스 그다음에 뭐 지리산의 발견, 절대 왕권 이렇게 묶어서 제가 그냥 근세라고 통칭할게요. 예. 하여튼 금세 넘어가기 전에 그전에 인제 서강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볼게요. 서강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80 페이지 펴 보세요. 180 페이지. 이렇게 보면 음 자 180 페이지 펴 보시고요. 저도 좀 펴야 되겠다. 음. 자 이건 뭐냐면 아시아와의 만남이야. 예. 그래서 그 앞에 뭐 지중해 교류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건 좀 가감을 색칠하고 요 아시아의 만남만 좀 읽어 볼게요. 그냥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해서 만났냐.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도 인제 만나는데 물론 대항해 시대 때도 계속 만났지만 요때 이 만남은 원하지 않는 만남이었죠, 중세 시대 만남은. 왜냐면 몽골족들이 이제 서방에 진출하면서 한때 몽골족들이 동유럽 지역을 완전 씻고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인제 뭐냐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몽골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먹었어요. 근데 좀 약간 용기를 내 갖고 이제 몽골과 교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려고 뭐냐 또 성도까지 시키려고 그 교황이나 국왕들이 사절단을 파견하죠. 자 그 내용들인데 요게 엄밀히 말하면 뭐 그 원나라 역사에 들어갈 수 있기는데 일단은 서양 관점에서 인제 좀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 볼게요. 그 앞부분을 각자 보시고 서양과 동양이 인제 그 몽골과 인제 직접적으로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13 세기 중엽 때부터죠.
그래서 13세기 중년 몽골의 서방 진출 또한 중유럽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몽골의 서방 원정은 유럽에서 가공한 공포와 엄청난 충격을 가졌다. 특히 이제 몽골군들이 10세기가 가면서 러시아나 동유럽 지역을 거의 항폐화시키고 완전히 뭐냐면 인종 청소를 했잖아요. 그 지역을 아예 지도상에 확 지었죠. 예. 모의 전투라든지 뭐 이런 전투를 겪고 나서 이 몽골군이 세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루시의 노브고트 연대에게 따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지옥의 사자였고, 영국인의 어떤 매트 페이스는 자신의 연대기에서 용맹하기도 이름을 높았던 발트해족들도 몽골 군대의 공격에 들어 모함에 머물고 그의 청옥값이 폭락했다는 기록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해적질을 안 하니까 어선들이 와서 이제 막 청원을 이제 쌓아 올려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폭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몽골 군대 기동성과 전투력 못지않게 유럽인들 공포를 증폭시킨 것은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유럽인들 입장 볼 때는 이 몽골인들 처음 봤잖아, 한인종을. 예.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인종인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 아는 게 전혀 없죠. 예. 황색 공포가 이제 뭐 확산이 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공포감과 함께 호기심도 또 같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몽골이 그 당시 기독교 세계의 적이었던 아바스 왕족도 물리치고 기독교 신자에 간용적이죠. 왜냐면 몽골은 자기에게 일단 항복만 하면 뭐 카톨릭이든 네스토리우스든 뭐 유대교든 다 인정해 줬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좀 약간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인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서유럽이 몽골과 동맹을 맺는다면 양쪽에서 이슬람 세계를 확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프레스트 존, 음 그래서 인제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 사제 요한 왕국과 동맹을 맺어 갖고, 뭐냐면 그 양쪽에 치자. 이슬람을 기독교 왕국과 사제 요한 왕국에서 양쪽에서 뭐냐면 동맹에서 양쪽에 이슬람을 치자는 그런 논리까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사제왕 요한, 프레스트 존의 신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프레스트 존의 처음의 대상은 그 몽골족이었어요. 근데 몽골족이 패하고 나서 망하고 나니까 에티오피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교황은 이노케트 사세는 그 카노핀이라는 사람을 구육칸을 이 파견해요. 구육칸은 이두 번째 그 몽골 칸이죠. 그래서 카르피가 출발한 직후 국왕은 니혼공의 회의를 소집해서 몽골의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했다. 즉 그 주요 논의사항은 우선 몽골 군대가 서진하는 걸 막고 가능하면 몽골과 이슬람을 합공하여 군사적 협력을 협상하고 더 나아가서 몽골 기독교를 개종시킨 거죠. 그 교황의 명을 받은 카르피니가 몽골 쿠유칸을 개종시키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는 구육칸이 한국에 보낸 서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카르피니가 견문론을 써요. 예. 이 카르피니의 견문록이 또 유명한데, 이 견문록은 서양인의 입장에서 몽골의 어떤 실정이나 그들의 습관을 최초로 유럽에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몽골이 어떤 민족이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뭘까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카르피니가 최초로 이제 가 가지고 견문록을 쓰면서 그들의 이제 실정을 좀 알게 된 거야. 예. 자, 그러다가 인제 누이 9세 때 프랑스 왕 누이 9 세가 그 당시에 인제 뭐냐면 누굴 또 파견을 했냐면 누부록을 이제 또 파견했어요. 예. 누부록을. 예. 그 이 누부록이 이제 뭐냐면 가서 그 몽골 칸의 답장도 몽골 지배에 인정하고 복종한 명령서다.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도 인제 비슷하게 인제 누이 9 세처럼 이제 교류를 하고 뭐 기독교 개종 뭐 그런 목적을 인제 갖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너네들 인정해라. 우리 지배를."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 누부록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 기출 문제. 그래서 동서 교류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누부록이 갔던 길은 초원길이죠. 왜냐면 그 당시엔 총기 열려져 있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 키치아코 왕국 수도였던 사라부터 시작해서 칼라코롬까지 초원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초원길을 통해서 뭐냐면 거기까지 간 거야. 그다음 갈 때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그렇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공군형 기출 문제에
바닷길하고 상관없는 그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루브룩이 이제 그 관련된 사절단이 요거와 관련됐죠. 그래서 이 다음에 루브룩 여행기도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몽골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놨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기대했던 동맹. 동맹은 이제 손 합쳐가지고 어딜 치자는 거야. 이스라엘 왕국 치자는 거나 개종, 기독교 개종은 실패했지만 사절단은 계속 파견됐고요. 그래서 1289년, 1289년에는 누가 가냐면 그냥 교황의 왕을 받고 코르비노가 갔어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하죠. 존바니 담모테 코르비노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인도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베이징에 갔다. 바닷길로 갔죠. 1294년에 베이징에 도착한 그는 대칸에 가까운 친족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도 세웠다. 그러니까 정식 카톨릭이 유럽에 들어오게 된 거야. 중국에 카톡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유입된 거죠. 근데 이게 확산되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유입만 한 거야.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전에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었죠. 당나라 때부터. 그래서 약간 이제 카톨릭과 비슷한 네스토리우스파는 몽골족 황족들 안에서도 좀 믿었어요. 그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카톨릭은 그때 그냥 한번 발만 들여놓는 거야. 예, 유입만 해놓고 주로 이제 뭐 그 당시 항구나 뭐 이런 도시에서만 좀 있었고, 이게 좀 약간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이제 명청 시대 때죠. 명말 청초 시대 때 예수의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카톨릭 전파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각자 이제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원나라는 좀 약간 그 소통이 됐는데, 다시 이제 주원장이 들어가면서 이 관계가 끊어졌죠. 1368년 원제국은 주원장이 이끄는 군대에서 멸망했다. 몽골 제국의 와해로 유럽과 아시아 세계적 직접적인 접촉은 중단됐다. 하지만 몽골의 평화는 동서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다음 상상과 항상의 세계이자 미지의 땅이었던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지식과 정보는 획기적으로 증대했죠. 왜냐, 앞에 실패는 했지만 여기 여러 사절단을 파견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뭐 중앙아시아 뭐 등등 이런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14세기 때 뭐냐면 제작한 카탈루냐 지도에서 이렇게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엔 막연하게 뭐 아시아를 조그맣게 그려놓고 했는데 이때는 좀 명확하게 좀 그려놨어.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뭐냐면 그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동방의 부가 많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사로잡게 되고 향후 아시아에 가는 새로운 루트를 찾아 나서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여는 어떤 바탕이 되죠. 배경이 되죠. 그다음 동서교주를 볼게요. 동서교주. 자, 이 당시 이제 서양하고 이제 몽골 간의 동서교류가 활발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그 몽골 제국의 2대 군주였던 오구데이, 오고타이 칸이죠. 요즘에는 그 뭐 그 당시 현지어 발음을 이제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울 때하고 좀 발음이 달라, 명칭이. 그냥 오고타이 칸이라고 그러는데 오구데이라고 쓰죠. 요즘에 교과서에서는요. 자, 하여튼 우구데이가 신사한 역참 제도가 동서문화의 접촉에 원활히 만드는 인프라 역할을 했고, 원래는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후에 이제 상업적인 어떤 목적도 사용됐죠. 그 교황청과 서유도의 군주의 사절단도 이 역참을 이용해서 그 신속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록이 많아요. 예. 마르코 폴로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이분 바투타의 뭐 기록 등등.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록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베네치아 상인들, 베네치아 그 상인이었던 누구야? 마르코 폴로가 남긴 그 기록이죠. 동방경문론. 예. 그리고 이제 필렌체 상인들 이렇게 이제 것이 유일하다. 그래서 기록이 이제 있는데, 요 유일하다는 건 상인들이 남긴 기록이에요. 유일하다는 건 상인들. 앞에 이제 이건 사절단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일하고,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성직자들의 보고서 여행기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몽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몽골하고 서방 간의 이 교류의 길이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중앙아시아의 강대한 초원길을 가르치는 북방 노선. 이 초원길이죠. 예, 초원길. 두 번째는 지중해 인도양을 거쳐서 바그다드, 어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만을 거쳐 연간 중간 노선. 요건 바닷길이야. 바닷길. 근데 바닷길도 두 가지 바닷길이 있어. 예. 여기 첫 번째 바닷길. 비단길도 있는데 비단길은 상대적 유럽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중간에 인제 뭐냐면 이슬람 세력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물론 이란국의 범위이긴 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위험은 하고 하니까 안 건너갔나 봐. 그래서 바닷길을 거쳐서 육로보다는 그런 걸 이용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카이로, 홍해 지역을 아라비아에 거쳐서 남방 노선, 이렇게 인제 3개 길이 있죠. 아, 제가 말 잘못했네. 예. 여기 맞아, 맞아. 예. 왜냐면 바그다드, 바스라, 페르시아만을 연결 중간 노선인데, 어 요게 바닷길하고 비단길이 합쳐져 있는 거야. 예. 잘못만 했어요 제가. 비단길, 바닷길도 이용하고 비단길로 연결하고, 여기는 그냥 비단길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 기항지고요. 요 중간중간에. 그중에 제일 뭐냐면 활발했던 길이 요 초원길이에요, 초원길. 왜냐면 초원길은 그 3개 길 중에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중에 제일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일 최단 거리로 칼라콘까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북방 노선이 활성화됐어요, 여기. 예. 그래 갖고 인제 있었고, 자, 그래서 흑해는 흑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예,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흑해는 동방어가는, 그러니까 육상길로 전초 기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때 흑해에 예전에 제네바 사당, 제네바 상관이 있었죠, 큰 힌반도에. 여기에 카파라는 식민 도시가 있었는데, 이 카파를 통해서 또 인제 뭐냐면 뭐도 가지 들어오게 되죠. 예. 흑사병도 도입되죠. 흑사병도. 예. 이런 몽골 지역의 풍토병도 도입되고, 원래 안 좋은 거죠. 예. 자, 그래도 인제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 볼게요. 흑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교역로는 활성화되면서 흑해의 상간이나 상업 식민지 확보하고 있는 제노바 상인들이 아시아 교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진히 알아보려고 제노바 상인들은 무엇보다는 복가치의 조언은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노바 상인은 원수도 외에도 강조, 항조, 치안조 등과 교육했고, 그래서 치안조는 그 당시 큰 도시였어요, 남방 교육에. 예. 보니까, 예. 당시 치안조는 중국 제1의 항구 도시였고, 프란치스코 스토에가 이곳에 푸투크를 이제 설치했는데, 푸투크라는 건 원래 아랍어 대상들이 머무는 숙소를 의미하는데, 중세 이탈리아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국 상인들에게 하나의 숙소와 창고를 따는 일종의 거리를 지칭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인제 치안조에 푸투크를 설립했다는데, 이 푸투크는 앞에서 이제 서양식으로 해석한 거고,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푸드코를 설립해서 외국 상인들에게 뭐 숙소나 창고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변방이라고 하죠. 일정한 구역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외국 상인들이 와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 푸드코 아마 병방, 이게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이걸 서양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유럽 상인들이 많이 찾는 상품은 원견이죠. 원견이라는 것은 원나라 견이라는 견직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나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키타의 원본. 키타이라는 건 원래 건환이라는 의미인데, 건환을 지칭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중국을 지칭한 대명사예요. 많이 사용되죠. 키타의 원곡은 페르시아 산보다 품질이 떨어졌지만 가격이 저렴해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제노바 상인들은 키타의 비단을 상판 시장에 내다 팔았다. 중국 비단을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밑에 쭉 내용이 있는데 뭐 각자 읽어 보시고. 그래서 몽골 제국에 의해서 열렸던 동서 교역로는 몽골 제국의 완해로 닫혔다. 그래서 1443 년에
타나에서 발생한 정치적 분화는 아시아 영향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1348년에 흑해와 파르시 흑사병은 흑해를 통해서 아시아 교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원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 아니 명나라가 등장 완전히 교육이 이제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중세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시아는 얘네들만으로 아시아라고 하지 않고 인디아라고 했죠. 인도가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불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교도를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환상이 이제 갖게 되면서 그 아시아는 판타지자, 신기하고 가득한 동경의 대상이었죠. 얘네들이 만든 신화 중에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만든 신화가 뭐냐면 특히 지상나움과 사제 요한 왕국이 아시아의 어느 곳에 존재했던 믿음이 중세 유럽인들하고는 아시아의 길을 찾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대항해 있죠. 대항해 시대 지리산 발견의 어떤 배경이 돼. 그래서 사제 요한 왕국을 찾아서 이들과 손을 잡고 그 당시 어디 치자. 그 당시 중동을 치자, 아랍을 치자, 이슬람을 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요 사제 요한 왕국 사제왕 사제왕 요한이라고 또 하고, 예. 책에 따르는 프레스트 존이라고 해요. 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제왕 요한, 프레스트 존 다 똑같은 말이고 교과서에도 있어요. 예. 사제 요한 또는 프레스트 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세 유럽인들은 지상나고의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아시아 동쪽 끝에 어디 있다고 생각했다. 어딘쯤. 이러한 믿음은 중세 유럽 지도에 잘 반영되는데, 자,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잘 반영된 이 지도상에는 이 지도에는 지상낙원으로서 인간 세상이 흐르는 네 개의 강이 그려져 있다. 중세 유럽은 항신과 이강을 따라서 인간 세계에 흘러나가는 걸 믿고 있다. 왜냐하면 중세 유럽인들 항신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 아시아 항신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북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 항신료에서 신성한 가치를 부여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1573년 이건 좀 약간 뒤에 있는 지도긴 하지만 요게 이제 사제 요한 왕국과 관련된 지도예요. 요거는 이건 좀 약간 좀 중세 뒤에 있는 지도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에서는 이제 보통 그 사제 요한 왕국이 몽골을 지칭하고 있다가 몽골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어디를 이제 지칭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여기 에디오피아 지역을 지칭해. 에디오피아. 여기가 사제 요한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 몽골 사제 요한국이 에티오피아로 넘어가는데 이 에티오피아를 왜 이렇게 지칭하냐면 여기 다 주변 지역은 뭐가 뭐냐면 주요죠. 여기는 이슬람교가 주도죠. 다 이슬람교도요. 근데 여기 이슬람교도를 뭐냐면 그 사이에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여러 부족 국가로 이제 나눠져 있던다는데 이 에티오피아만은 뭐냐면 기독교야. 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미 에티오피아가 예전부터 받아들인 거야. 그 에티오피아에 이제 아프리카에 살보면 악중 왕국 있죠. 이 악중 왕국이 여기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 예. 그래서 악중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악중 왕국에서 이제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 당시 악중 왕국 여왕인가? 예. 시바 여왕이죠. 하여튼 뭐든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과 짝짝꿍 내서 그 솔로몬의 후손이 이 뭐냐면 에티오피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뭐냐면 그 전설이 내려와요. 자, 하여튼 여긴 기독교 왕국이고 되게 에티오피아 민족들은 이 기독교를 정신적 진주로 해서 주변에 오랜 세월 동안 중동 그 아프리카나 중동의 그런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막았어. 예. 그래서 그 주변은 다 아랍화됐는데 요런 지역만 에티오피아만 그 뭐냐면 그 기독교 국가로 남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받았나 봐요. 그래 갖고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한동안 기독교 왕국에서 그다음에 에티오피아가 부각이 됐지만 결국에는 그 에티오피아가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에 지원하는 알란 sultan국에게 전쟁에 패배한 걸 보고 이 사제 요한 환상이 깨지게 돼요. 예. 이거 뭐 약체잖아. 되게 강한 줄 알았더니. 예. 자, 그래서 17세기 초반에는 완전히 사제 요한이라는 어떤 그 왕국 프레스트 존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읽어 볼게요. 자, 그래서 또한 유럽인들은
아 이거 지워야 되겠네. 예. 자, 유럽인은 지상 낙원에 가까운 행복하고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찬 축복의 땅에 존재하며 위험을 무릅쓴 용기가 있는 자들은 그곳에 찾아갈 수 있으며 그곳에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사제 여왕 왕국에 대한 전설이 구체화된 시기는 12세기 무렵이다. 주교 플라이징이 는 자신의 연대기에서 사제 요한에 관한 한 가지 소문을 기록했다. 자, 요한 왕국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것은 1165년 비잔틴 황제 마뉴엘 코네누스가 신성 로마 황제 프리딘 1세와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 전달된 편지였다. 자, 편지에 따르면 사제 요한은 부와 덕과 그다음 권력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며 72명의 왕들이 요한에게 공물을 바친다. 특히 유럽인들의 관심이 끌었던 것은 요한 왕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죠. 가난한 기독교 신자들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렇게 막강한 사제 요한 왕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이슬람 지역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대항해 시대를 여는 지리상의 발견의 배경이 되죠. 여러 배경 중에 하나죠. 이건 뭐 서기에도 뒤에 나와요. 네. 그리고 이때 사제 요한 왕국은 처음에는 몽골로 생각했다가 에티오피아로 바뀌다. 에티오피아가 깨지는 걸 보고 17세기 초에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세 말까지 어, 다수의 유럽인들은 사제 요한 왕국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로 15세기 말 포르투갈 왕 주한 2세가 사제 요한 왕국을 찾기 위해서 서아시아 어떤 사절을 파견할 정도 요한 왕국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세 넘어갈게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근대 문화의 태동, 그래서 르네상스를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